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날이었다. 강민호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장례식장 복도에 서서 조문객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 강태윤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발인을 앞둔 아침이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오래된 손님 몇 명, 동네 상인 몇 명, 그리고 평생 구두방 옆을 지켰던 이웃들. 민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도 정작 마음 한구석에는 서늘한 거리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그는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자네가 태윤이 아들이구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민호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우리 집 식구들 발치수 30년 넘게 그 양반이 다 재줬어. 손자 돌잔치 신발도, 우리 집사람 상 치를 때 신는 신발도, 자네 아버지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들 발에 맞는 신 한 켤레 제대로 못 신었을 거야. 민호는 역게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췄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쳤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발을 재고 신발을 지어 주었으면서 정작 아들인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발을 재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발인 절차가 끝나고 화장장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한 줌의 재로 바뀌는 동안 민호는 화장장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37회를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늘 구두방에 있었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가게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버지는 손님의 신발을 고치느라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다. 아빠는 왜 맨날 남의 신발만 만들어? 초등학교 시절 민호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그저 웃기만 했다. 대답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민호는 몇 번이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과 옅은 미소뿐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기에 지금 그의 곁에는 없었다. 대신 그를 도와주러 온 사람은 고모, 강태윤의 하나뿐인 여동생 강수님이었다. 오라버니 구두방,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수님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40년 넘게 지켜온 혜성양화점,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구두 가게, 그곳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민호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일단 정리부터 해야죠. 물건들도 많고 손님들 맡겨놓은 신발도 있을 거고. 민호는 애써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스스로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 한편에 뭉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 없는 구두방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틀, 가죽 냄새와 니스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공기. 어릴 적 기억 속 그대로였다. 벽면 가득 진열된 구두 골들, 낡은 재봉틀 같은 밑창 기계,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업대. 아버지가 평생 앉아있던 낮은 나무 의자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민호는 의자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거두었다.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앉기가 망설여졌다. 가게 안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구두 박람회에서 상을 받은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법을 배우던 시절의 흑백 사진. 민호는 그 사진들 속에서 자신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당신 아들 사진은 하나도 없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목이 메었다. 손님들의 신발, 손님들의 사연,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 정작 하나뿐인 아들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작업대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장부와 주문서 뭉치가 가득했다.
하나하나 넘겨보던 민호는 익숙한 손글씨체 사이에서 낯선 이름들과 날짜들을 마주했다. 40년 세월 동안 아버지가 만들어온 수많은 신발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랍맨 안쪽에서 낡은 열쇠 하나가 손끝에 닿았다. 작고 녹슨 열쇠였다. 어떤 자물쇠에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호는 왠지 모르게 그 열쇠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가게 안쪽, 좀처럼 열어본 기억이 없는 나무 창고, 문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늘 잠가두었던 그 문이었다. 민호는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섰다. 손에 쥔 열쇠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창고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민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그 낡은 문 하나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만은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민호는 열쇠를 쥔 손을 내려다보다가 결국 자물쇠에 꽂지 못하고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은 아니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길. 옆 건물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가 그를 불러 세웠다. 민호 학생,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아버님 참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집 아들 군대 갈 때 새 구두 한 켤레 그냥 지어주셨어요. 돈도 안 받으시고. 민호는 애매한 미소로 답례를 대신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남에게는 그토록 다정했던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친구들은 모두 반짝이는 새 구두를 신고 있었다. 민호는 낡은 운동화 차림이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왜 자신은 새 구두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곤란한 얼굴로 웃기만 했다. 아빠가 구두 만드는 사람인데 나는 왜 맨날 헌 신발만 신어? 그 질문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저녁상 앞에서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어린 민호의 눈에 그 침묵은 무관심으로 보였다. 아버지는 남의 발은 그렇게 정성껏 재면서 아들의 발치수 한 번 재본 적이 없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 서운함은 조금씩 원망으로 굳어갔다. 졸업식에도, 입학식에도 아버지가 손수 지어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에도 아버지는 그저 고생했다. 한마디를 건넸을 뿐. 여느 아버지들처럼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민호가 취업하고 독립해서 나온 뒤로는 명절이 아니면 아버지를 찾아뵙는 일도 드물어졌다. 전화통화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전부였다. 그렇게 서서히 멀어진 부자 사이는 결국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임종 소식을 듣기 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걸어 들어가는 길. 민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사흘. 이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다시는 그 작은 구두방에서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손님의 발을 재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날 밤 민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낡은 열쇠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창고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지금까지 쌓아온 원망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 때문이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민호의 머릿속에 문득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다. 늘 상처투성이었던 그 두 손, 가죽을 다루고 못을 박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여기저기 흉터가 남아있던 손. 어린 시절에는 그 손이 무섭게 느껴졌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그것은 평생을 일해온 사람의 훈장 같은 것이었다. 그 손으로 대체 무엇을 만들고 계셨던 걸까? 민호는 그렇게 자문하며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들었다. 창고 문 너머의 비밀은 아직 그의 손이 닿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꿈속에서 민호는 어릴 적 구두방 풍경을 다시 마주했다. 좁은 작업대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등,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어린 자신의 모습이었다. 꿈속의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신발은 말이다.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을 함께 걷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란다. 꿈에서 깬 민호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실제로 들었던 말인지 아니면 지금 만들어낸 기억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유난히 선명하게 가슴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다시 해성양화점을 찾았다. 손에는 어제 그 낡은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창고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침 햇살이 먼지 낀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진열장 위 낡은 구두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가게 안을 둘러봤다. 벽 한쪽에는 손님들의 발 모양을 본떠 만든 나무골, 라스트라 부르는 물건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다. 하나하나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김영자, 박순덕, 이만수. 40년 세월 동안 아버지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이름들이었다. 민호는 그 이름표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문득 낯익은 얼굴이 떠오르는 라스트 하나를 발견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정육점 아저씨의 이름이었다. 그 옆에는 세탁소 아주머니,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의 이름도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 발은 다 재주면서 민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고 앞으로 걸어갔다. 낡은 나무 문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어릴 적부터 늘 잠겨있던 문이었다. 손을 뻗어 만져본 적은 있어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밀어 넣었다. 오랜 세월 녹이 슬어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민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밀었다. 끼익! 낮은 신음 같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쪽은 예상보다 훨씬 작은 공간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창고, 곰팡내와 가죽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민호는 휴대전화 불빛을 켜서 안을 비췄다. 선반 위에는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종이 상자들,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라스트들과는 확연히 다른 자리에 놓인 나무 골 여러 개가 눈에 들어왔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라스트였다. 아이의 발 모양이었다. 뒤집어 보니 밑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강민호 7세. 민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자신의 나이였다.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다른 라스트를 집어들었다. 강민호 9세. 또 다른 것을 집었다. 강민호 12세. 하나둘 집어들수록 민호의 손이 점점 더 떨려왔다. 선반 위에는 그런 라스트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7세부터 시작해서 9세, 12세, 15세, 17세, 그리고 가장 최근 것으로 보이는 라스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민호 36세.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발을 재준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새 구두 한 켤레 지어준 적 없다고. 그렇게 평생 원망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도 몰랐던 시간 동안 아버지가
몰래 재두었던 자신의 발 치수들이었다. 아버지는 대체 언제, 어떻게 이 치수를 잰 거지?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아버지가 자신의 발을 재는 모습을 본 기억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잠든 사이 혹은 눈치채지 못한 순간에 몰래 잰 것이라는 뜻이었다. 민호는 라스트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내려놓고 그 옆에 있던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의 발, 민호의 시간.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날짜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96년 봄. 발 길이 17.2cm. 1998년 가을. 17.9cm. 매해 몇 차례씩. 아버지는 아들 몰래 그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게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낡은 공책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사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다. 대체 왜 이걸 나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민호는 공책을 가슴에 품은 채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황급히 눈가를 훔치고 창고 밖으로 나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버지의 오랜 조수였던 오길동이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다. 사장님, 아니 이제 민호 씨라고 불러야겠구먼. 가게 정리한다는 얘기 듣고 와봤어요. 오길동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열린 창고 문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표정이 순간 복잡해졌다. 거기 열어보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공책을 내밀었다. 오길동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보더니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셨구나. 결국 보셨네. 아저씨는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몰래 제 발 치수를 재고 있었다는 거. 오길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나무 의자에 걸터 앉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이 가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 발 좀 봐야 하는데 어떻게 티 안 나게 잴 수 있을까 하고요.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심이시더라고요. 민호 씨가 신발 벗어놓고 잠들면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대고 치수를 재시곤 했어요. 민호는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 시절 잠결에 발밑이 서늘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이불이 흘러내린 줄로만 알았다. 근데 아저씨, 그렇게 정성껏 치수까지 재놓고 왜 저한테 신발 한 켤레를 안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오길동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도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다만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장님이 이 가게에서 가장 정성 들여 만드신 신발은 손님들 것도 아니고 민호 씨 것이었을 거예요.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끔했다. 오길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안쪽을 가리켰다. 저 안쪽에 더 깊숙한 데 보시면 다른 상자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사장님이 아무한테도 손 못 대게 하셨거든요. 민호는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오길동이 가리킨 쪽을 살폈다. 어두운 구석, 낡은 천으로 덮인 커다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물건인 듯했다. 민호는 다시 밖으로 나와 오길동에게 물었다. 아저씨, 근데 아버지가 왜 하필 저를? 남들 신발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만드시면서 정작 저한테는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우셨을까요? 오길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제 생각에는요. 남들한테는 실패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손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다시 고쳐드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아들한테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완벽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게 아닐까 싶어요. 민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감정이었다. 자신도 지은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실수하는 것이 더 무섭게 느껴지던 순간들. 민호는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섰다.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오길동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저는 잠깐 나가 있을게요. 이건 민호 씨가 혼자 마주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가게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닫혔다. 민호는 홀로 남겨진 창고 안에서 낡은 천 아래 놓인 상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발견한 라스트들과 공책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벅찬 감정이었는데 이 안에는 또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두어 번 하고 천천히 손을 뻗어 상자의 뚜껑에 손을 얹었다. 나무의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36해의 시간이 이 작은 나무 상자 하나로 수렴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호는 낡은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뚜껑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랜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다행히 잠겨 있지는 않았다. 민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신문지로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풀어내자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손질된 구두 한 켤레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린아이용 구두였다. 갈색 가죽에 작은 리본 장식이 달린 딱 봐도 정성이 가득 담긴 물건이었다. 구두 밑창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민호 첫걸음마 기념 1990년 4월. 민호는 그 구두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걸음마를 시작한 날을 기념해서 아버지가 직접 만든 구두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 구두를 신어본 기억이 없었다. 신발장 어디에도 이런 구두는 없었다. 상자 안에는 그런 신발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유치원 입학 기념, 초등학교 졸업 기념, 고등학교 입학 기념. 신발 하나하나마다 날짜와 사연이 새겨진 작은 종이가 함께 들어 있었다. 모두 민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맞춰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러나 단 한 켤레도 그의 발에 신겨진 적이 없었다. 민호는 신발들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남자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지금의 자신보다도 훨씬 어린 얼굴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스승님 밑에서 첫 구두를 만들던 날, 민호는 그제야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릴 적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으로는 아버지는 18살 무렵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승 밑에서 5년 넘게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며 기술을 익혔고 25이 되어서야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들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오길동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사장님이 젊었을 때 진짜 지독하게 일하셨어요.
손님 발 치수 하나 재는 것도 몇 번씩 확인하고 밑창 하나 붙이는 것도 몇 시간씩 공들이고 그러다 보니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이 동네에서는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다 여기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바빴으면 정작 저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었겠네요. 민호가 씁쓸하게 말하자 오길동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젊었을 때 스승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손님 발에 딱 맞는 신발을 만들려면 그 사람 인생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대요. 발이 아픈 이유, 걸음걸이가 이상한 이유, 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손님이 오면 신발 만들기 전에 꼭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들으셨어요. 민호는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렇게 손님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헤아리던 사람이 정작 아들의 인생에는 왜 그토록 무심해 보였던 것일까? 근데 이상한 게 민호 씨 이야기만 나오면 사장님이 항상 말을 아끼셨어요. 다른 손님 얘기는 그렇게 술술 하시면서 아들 얘기는 꺼내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길동은 소주잔을 매만지며 잠시 침묵했다. 제 생각엔 사장님이 스스로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남들 신발은 그렇게 잘 만들면서 정작 아들한테는 좋은 아버지 노릇을 못한다고 늘 그런 자책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늘 아버지가 무심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사실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식당을 나서는 길. 민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남긴 저 수많은 신발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시간들, 그것들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끝까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민호는 다시 구두방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밤이 깊어거리는 조용했지만 낮에 마주한 진실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도 낯익은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민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아버지가 평생 앉아있던 낮은 나무 의자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의자에 앉아 바라본 작업대의 풍경은 아버지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낯선 느낌을 주었다. 손때 묻은 망치, 반질반질하게 다른 가죽 칼, 크기별로 가지런히 걸린 바늘과 실. 4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손님들의 발을 재고 가죽을 자르고 신발을 만들어 온 아버지의 하루하루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작업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민호는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 뭉치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하나같이 민호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날짜별로 정리된 그 편지들은 아직 한 통도 뜯겨 있지 않은 채였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1997년 민호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날 아버지는 가게에 계셨는데 민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입학식 날 아버지는 손님과의 약속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어머니 손을 잡고 혼자 교문을 들어서던 그날의 서운함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봉투를 열어볼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다시 서랍 속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아버리면 오히려 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고 싶었다. 가게 밖으로 나서기 전 민호는 다시 한번 작업대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어린 시절 사진첩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가족 앨범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독 적었다. 명절이나 생일 사진에서도 아버지는 늘 카메라 밖 혹은 구석 자리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하나 보다 생각했다. 문득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사진 속에 남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던 것은 아닐까.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이르자 민호의 가슴이 다시 한번 저릿해졌다. 그날 밤, 오랜만에 민호는 어릴 적 사진첩을 꺼내 다시 넘겨보았다. 아버지가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사진들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색하게 웃고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언제나 아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민호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갓걸음마를 뗀 아기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당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허리를 잔뜩 숙인 채 아이의 발밑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마치 그 순간에도 아들의 발이 온전히 땅을 딛고 서는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자세였다. 민호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이미 아버지는 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아버지들과는 조금 달랐을 뿐이었다. 사진첩을 덮으며 민호는 문득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내 아버지가 말은 없어도 속으로는 세상에서 너를 제일 자랑스러워 하신단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어머니의 위로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어머니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진심이었다. 이튿날 민호는 회사에 사흘간의 휴가를 더 신청했다. 상사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당연히 이해한다며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민호는 그 길로 다시 구두방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서랍 속 편지 봉투 뭉치를 통째로 꺼내 가져왔다. 모두 12통이었다. 각각의 봉투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제목이 적혀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첫 운동회,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입학식. 민호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순간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다. 민호는 작업대 의자에 앉아 가장 오래된 봉투부터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손글씨는 투박했지만 또박또박 정성이 담겨 있었다. 민호에게 오늘 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구나. 아빠는 손님과의 약속 때문에 함께 가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대신 너의 첫 등굣길을 위해 작은 신발을 만들어 두었다. 언젠가 내가 자라서 이 신발을 신고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어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민호는 편지를 든 손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시절 자신은 아버지가 그저 일이 바빠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을 담아 신발을 짚고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편지를 열었다. 첫 운동회 편지였다. 오늘 학교 운동회가 있었다고 들었다. 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고 엄마가 전화로 얘기해 주더구나. 정말 대견하다. 아빠는 그날도 손님 신발 수선하느라 가보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에 오늘 밤에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민호는 어렴풋이 그날을 기억했다. 결승선을 통과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관중석에서 손을 흔드는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들 사이에 자신의 아버지는 없었다.
그때 느꼈던 서운함이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며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서운함 위로 낯선 감정 하나가 겹쳐졌다. 아버지도 그날 함께하지 못해 마음 아파했다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읽어나가면서 민호는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매번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그리고 매번 그 미안함을 대신하듯 신발 한 켤레를 짓고 편지를 남겼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아들에게 전하지 않았다. 왜 그냥 주지 않으셨을까? 이 편지들, 이 신발들, 그냥 저한테 주셨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민호는 편지를 쥔 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렇게까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서 왜 평생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렸다. 수님 고모였다. 오길동에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편지들 찾았구나. 고모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민호는 고모를 바라보며 물었다. 고모, 아버지가 왜 이 편지들을 저한테 안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숨기셨을까요? 수님 고모는 잠시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사실 젊었을 때 사업이 크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지. 빚 때문에 이 가게를 거의 잃을 뻔했어. 그때 오라버니가 그러더라.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아버지인데 무슨 낯으로 아들 앞에 나서겠냐고. 민호는 미처 몰랐던 이야기였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기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 뒤로 오라버니는 늘 자격지심이 있었어. 남들한테는 좋은 신발 만들어주면서 정작 아들한테는 떳떳하게 좋은 아버지 노릇을 못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렇게 신발도 만들고 편지도 쓰면서도 막상 주려고 하면 손이 안 떨어졌던 거야. 언젠가 내가 떳떳해지면 그때 주겠다고 계속 그렇게 미루기만 했던 거지. 민호는 고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버지의 침묵 뒤에 그런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근데 그 언젠가가 결국 안 왔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수님 고모는 조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편지들 마저 읽어보렴. 아마 마지막 편지에 오라버니가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담겨 있을 거야. 민호는 남은 편지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8통이 더 남아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진심을 마주할 준비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수님 고모가 돌아간 뒤에도 민호는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편지 뭉치에 머물러 있었다. 문득 그는 자신이 지금껏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얕은 이해였는지를 절감했다. 어릴 적 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다른 집 아버지들은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늘 구석에 조용히 앉아 어쩌다 이야기가 자신에게 향하면 짧게 웃어넘기고 말았다. 그때는 그 침묵이 무관심으로만 느껴졌다. 아들에 대한 자랑거리가 없어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민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자랑을 못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랑할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며 평생을 살아온 것이었다. 민호는 편지들을 다시 하나하나 접어 봉투에 넣고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리고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다. 오늘 밤은 집에 돌아가
조용한 방 안에서 이 편지들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싶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들여 하나씩 마음에 새기고 싶었다. 가게를 나서기 전 민호는 다시 한번 작업대를 돌아보았다.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굽은 등, 늘 무언가에 몰두해 있던 그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등 뒤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이 못내 서글펐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방 안책상에 편지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하나하나 봉투를 다시 열어 편지지를 꺼내고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다시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었다. 아버지의 투박한 글씨체 사이사이에서 그는 이제껏 미쳐보지 못했던 감정의 결을 발견해 나갔다. 특히 중학교 졸업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오늘 내가 졸업식에서 우등상을 받았다고 들었다. 정작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대신 이 편지를 쓰면서 너를 위해 기도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실하고 바르게 자라주기를. 민호는 그 대목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졸업식 날 무대 위에서 상을 받으며 객석을 둘러봤을 때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 서운함이 지금도 생생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가게 한구석에서 이 편지를 쓰며 아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 아버지의 부재만을 기억하고 그 이면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는지를 절감했다. 책상 위에 흩어진 편지들을 바라보다가 민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자신도 언젠가 부모가 되었을 때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순간들. 아버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삶에 대한 하나의 경고이자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그는 편지들을 서랍 대신 늘 볼 수 있는 책상 위 작은 액자 옆에 두기로 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그 편지들을 마주하며 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했던 그 표현을 자신은 미루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새기고 싶었다. 수님 고모가 돌아간 뒤 민호는 홀로 가게에 남아 나머지 편지들을 마저 읽어 내려갔다.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입학, 수능시험 전날, 대학 합격 발표일. 하나하나 인생의 구비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었다. 수능시험 전날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내일 시험이라고 들었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저 내가 걸어갈 그 길이 발 아프지 않게 편안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시험장 가는 길, 새 구두 신고 가면 좋을 텐데. 아빠가 만든 구두, 언젠가는 꼭 신겨주고 싶다. 민호는 그 시절을 떠올렸다. 수능 전날 밤,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늦게까지 가게 일을 하다 들어왔다. 시험 잘 보라는 말 한마디 건네고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 무뚝뚝함이 그날은 유독 서운했었다. 하지만 그 밤, 아버지는 가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 합격 발표 편지를 열어보던 민호는 그 안에서 편지지 외에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통장 겉면에는 민호 대학 등록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펼쳐보니 매달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훨씬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흔적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빠는 가게 뒤편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다. 등록금 마련도 제대로 못 해준 아빠가 너무 초라했다. 이 통장 내가 대학 갈 때 쓰라고 오래전부터 모아온 건데
막상 주려니 부끄러워서 못 주겠구나. 언젠가 떳떳하게 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꼭 전해주마. 민호는 통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대학 등록금은 결국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었다. 졸업 후 몇 년간 그 빚을 갚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런데 그 시절 내내 아버지는 이 통장을 서랍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가게 문을 열고 오길동이 다시 들어섰다. 낮에 잠시 나갔다가 걱정이 되어 돌아온 모양이었다. 많이 힘드시죠? 사실 저도 그 시절 얘기는 어렴풋이 알아요. 사장님이 예전에 취해서 딱 한 번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민호는 통장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떤 얘기였어요? 오길동은 낡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사장님 젊었을 때 동업하던 사람한테 크게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대요. 가게 자금을 전부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돈 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28, 민호 씨가 갓 태어났을 때였대요. 민호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다.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가게 문 닫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사모님이랑 갓난아기 데리고 단칸방에서 살면서 밤낮 없이 일해서 겨우 빚을 갚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 얘기하실 때 사장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마치 지금도 그때 그 시절에 사는 사람처럼 겁먹은 눈빛이었어요. 민호는 마음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태어난 그 시절, 부모님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장님한테는 평생 그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로서 실격이다라는 생각이요. 남들 신발은 완벽하게 만들면서 정작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벌을 준 거예요. 민호는 통장과 편지들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원망으로만 채워졌던 지난 세월이 이제는 다른 색깔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호는 남은 편지 2통을 마저 열어보았다. 하나는 그의 취업 소식을 축하하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한 통은 아직 봉투에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편지였다. 민호는 그 마지막 봉투를 손에 쥔 채 쉽사리 열어보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지금껏 읽었던 편지들과는 다른 무언가 결정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오길동이 돌아간 뒤 민호는 혼자 가게에 남아 통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매달 입금된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 옆에 적힌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 달은 손님이 적어서 5만 원만. 겨울이라 난방비가 많이 나가서 이번엔 조금 부족. 아버지는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매달 빠짐없이 조금씩이라도 아들의 등록금을 모아온 것이었다. 민호는 대학 시절을 떠올렸다. 아르바이트를 2~3개씩 겹쳐하면서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걱정하던 나날들. 그 시절 아버지에게 손 벌리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힘들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 아버지 역시 아들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자존심 뒤에 숨어 서로에게 손을 내밀 기회를 놓치며 살아온 것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이 통장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주셨으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멀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민호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이 흔적들을 통해서라도 이제라도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다. 가게 창문 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다. 민호는 통장과 편지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마지막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에 넣었다.
오늘 하루 동안 알게 된 사실들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벅찼지만 아직 완전히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그 마지막 진실이 그의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가게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나스트들이 진열된 선반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 나무 골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예전에는 그것들이 그저 낯선 물건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남긴 시간의 지도처럼 보였다. 7세부터 36세까지 자신이 자라온 모든 순간이 그 작은 나무 조각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순간을 알리지 않고 살아왔는지 되짚어 보았다. 첫 직장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지은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든 소식을 아버지에게 직접 전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어머니를 통해 혹은 명절에 지나가듯 짧게 언급했을 뿐이었다. 아버지도 저처럼 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민호의 가슴이 다시 한번 저릿해졌다. 그는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내일은 반드시 그 마지막 편지를 읽겠노라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통장을 다시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쳐보았다. 입금 기록은 그가 대학을 졸업한 해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통장 마지막 페이지 여백에 아버지는 작은 메모를 하나 남겨두었다. 등록금으로 못 쓴 이 돈, 나중에 민호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쓰였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든 아빠가 못다한 몫을 이 통장이 대신해 주기를. 민호는 그 메모를 읽으며 다시 한번 울컥했다. 결국 이 통장도 결혼을 앞둔 지금까지 한 번도 쓰이지 못한 채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돈을 이제 곧 시작할 새로운 삶에 소중히 쓰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돈으로 신혼집 살림에 보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정성껏 고르리라 다짐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동네 풍경을 바라보며 민호는 통장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집에 도착하면 지은에게 오늘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혼자서만 감당할 슬픔이 아니었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과 나누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었다. 민호는 옥일동이 돌아간 뒤 홀로 가게에 남았다. 손에는 날짜가 적히지 않은 마지막 편지가 들려 있었다. 다른 봉투들과 달리 유독 두툼했다. 몇 장이나 되는 편지가 들어있는 듯했다.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3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다른 편지들보다 조금 더 흔들려 있었다. 아마도 병세가 깊어진 이후에 쓴 것으로 보였다. 민호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아빠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다. 언제 너에게 이 편지를 그리고 그동안 만들어둔 것들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날짜를 적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 내가 이걸 읽게 될 그날이 곧 이 편지의 날짜가 될 테니까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싶다. 나는 평생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내가 나를 원망하며 살아왔다는 걸 아빠는 알고 있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곁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남의 신발은 그렇게 정성껏 만들면서 정작 내 아들한테는 신발 한 켤레 못 지어준 아빠였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빠는 큰 실패를 겪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가게도 살림도 다 잃을 뻔했지. 그 빚을 갚느라 몇 년을 정신없이 보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아빠 스스로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때부터 아빠는 손님들 신발을 만들 때마다 속으로 너를 생각했다.
이 신발을 신을 사람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우리 민호도 어디선가 발 편하게 잘 걸어 다니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라도 너와 연결되어 있고 싶었던 것 같다. 내 발 치수를 몰래 잰 것도 그래서였다. 직접 신발을 만들어 줄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가 잘하는 모습만큼은 손끝으로라도 느끼고 싶었다. 매년 내 발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그 순간이 아빠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민호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껏 무관심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의 침묵이 실은 이토록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언젠가 떳떳한 아버지가 되면 그때 이 신발들과 편지들을 다 전해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좀처럼 오지 않더구나. 사업이 조금 자리를 잡으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세월만 흘러갔다. 너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아빠는 여전히 그 순간을 미루기만 했다. 이제는 안다. 완벽한 아버지가 되는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부족한 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너에게 더 일찍 이 신발들을 신겨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빠의 가장 큰 후회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민호는 잠시 읽기를 멈추고 숨을 골랐다.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만든 신발이 하나 더 있다. 창고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다. 그건 내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을 위해 만든 것이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날 그 신발을 신어주었으면 한다. 아빠는 평생 남의 발에 맞는 신발을 만들며 살았지만 정작 내 아들의 발에는 한 번도 신발을 신겨주지 못한 채 떠나는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한 것이 아빠의 가장 큰 죄다. 너의 아빠가.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흐느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든 서운함과 원망이 그 순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동시에 뒤늦게 이 마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한 후회와 슬픔이 밀려왔다. 편지에서 언급한 창고 안쪽 가장 깊숙한 곳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민호는 눈물을 닦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마지막 신발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진심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다. 창고 문을 다시 열고 들어선 민호는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구석의 작은 틈을 발견했다. 벽면 선반 뒤쪽, 손을 뻗어야 겨우 닿는 공간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다른 상자들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진 마치 보물함 같은 모습이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다. 예상보다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다. 뚜껑 표면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정교한 솜씨로 새긴 글자였다. 민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민호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매만졌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 이 상자를 준비했을지 짐작이 갔다. 뚜껑을 열기 전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이미 편지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하려니 손끝이 떨려왔다. 뚜껑을 열자 부드러운 융단 위에 놓인 신발 한 켤레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신발들과는 확연히 다른 격이 느껴지는 물건이었다. 짙은 밤색 가죽의 은은한 광택이 흐르고 바느질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마감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갈고 닦은 솜씨를 모두 쏟아부은 듯한 완벽에 가까운 구두였다. 신발 옆에는 작은 카드가 함께 놓여 있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6살.
결혼식 즈음이면 얼추 발 크기가 다 자랐을 거라 생각했다. 3년 전 내가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고 지나가듯 얘기했을 때 아빠는 몰래 그 치수에 맞춰 이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언젠가 내가 결혼하는 날 이 신발을 신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바라며. 민호는 그 카드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3년 전이라면 지금의 연인 서지은을 처음 만났을 무렵이었다. 무심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언급했던 그 짧은 한마디를 아버지는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신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가죽 특유의 은은한 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손끝으로 바느질 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아버지가 이 신발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신발 뒤축을 살펴보던 민호는 그 안쪽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또 다른 문장을 발견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신고 걸어가면 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민호는 마치 아버지가 바로 곁에서 말을 건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평생 완벽을 추구하며 신발을 만들어 온 아버지가 정작 아들에게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아버지가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을 것이다. 민호는 신발을 상자에 다시 조심스럽게 넣고 그 위에 편지와 카드를 함께 올려두었다. 이 모든 것을 지은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 역시 이 이야기를 알 자격이 있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인생의 동반자였으니까. 민호는 상자를 품에 안고 창고를 나섰다. 가게 안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아버지의 낡은 의자에 다시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와 신발의 은은한 광택을 비추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민호는 문득 자신이 아버지가 앉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토록 오래 감춰온 사랑의 결정체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있는 듯한 기묘한 위안이 그의 마음을 감쌌다. 3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저를 신경도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민호는 신발을 가슴에 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원망의 세월이 이 신발 한 켤레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동시에 그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짓눌렀다. 그날 밤, 민호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 아버지의 장례로 경황이 없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지은아, 나 지금 아버지 가게에 있어. 여기서 뭘 발견했는지 알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낀 지은은 무슨 일이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민호는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창고에서 발견한 라스트들, 날짜별로 쌓인 편지들, 그리고 방금 발견한 결혼 기념 구두까지. 자기야, 지금 그리로 갈게. 나도 직접 보고 싶어. 30분 뒤, 지은이 구두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민호는 말없이 상자를 열어 그녀에게 신발을 보여주었다. 지은은 신발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머, 이거 정말 자기 발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신 거야? 응, 3년 전에 내가 지은이 얘기 지나가듯 했던 거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나 봐. 지은은 신발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살펴보았다. 신발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정확히 3년 전 그날, 민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 지은을 언급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자기야,
나 이거 보니까 눈물 나.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셨다니. 민호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게 안에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근데 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있어. 아버님이 왜 이 신발들을 진작 자기한테 주지 못하셨을까? 다 만들어 놓고도 왜 그렇게 숨기셨을까?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낮에 수님 고모와 오길동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지은에게 전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로 인한 자격지심, 그리고 완벽한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까지. 그러니까 아버님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을 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네. 지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자신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지은과의 결혼을 앞두고 자신도 모르게 더 안정된 직장을 잡으면 더 넉넉한 형편이 되면 하고 결혼을 자꾸 미뤄왔던 것이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떳떳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졌다. 자기, 나 방금 좀 소름 돋았어. 나도 아버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민호가 그렇게 말하자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자기야, 완벽한 순간은 원래 오지 않아. 아버님도 그걸 편지에 쓰셨잖아. 그냥 지금 마음이 있을 때 표현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자. 민호는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구두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이 신발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처럼 느껴졌다.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사랑을 전하라는 가르침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가게에 남아 나머지 유품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나스트마다 새겨진 날짜, 신발마다 담긴 사연, 그리고 아직 다 읽지 못한 낡은 공책까지. 지은은 공책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자기야, 이거 봐.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민호가 다가가 살펴보니 공책 중간에 낯선 이름 하나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다. 최영식이라는 이름이었다. 민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이름 옆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이 사람 누구지?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민호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의 인생에는 아직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지은은 공책을 좀 더 넘겨보다가 메모들 속에서 규칙성을 발견했다. 최영식이라는 이름 옆에는 매번 일정한 금액이 함께 적혀 있었다. 5만 원, 10만 원, 어떤 달에는 20만 원까지. 마치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온 기록 같았다. 자기야, 이거 혹시 아버님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셨던 걸까? 아니면 빌려주신 걸까? 민호는 공책을 처음부터 다시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렇다면 자신이 12살 무렵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는 이 알 수 없는 이름의 인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온 것이었다. 민호는 서랍을 다시 뒤져보았다. 혹시 이 이름과 관련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명함에는 최영식, 백구두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지역의 구두 수선점 주소였다. 동종업계 사람이었나 봐. 근데 왜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계속 돈을 보내셨을까? 지은은 명함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뒷면에 작게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 자기야, 여기 뒷면에도 뭐가 적혀 있어.
민호는 명함을 뒤집어 보았다.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살려낸 목숨. 내가 책임진다. 그 짧은 문장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커다란 물음표를 남겼다. 살려낸 목숨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으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민호는 명함을 손에 쥐고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최영식이라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자기도 많이 지쳤을 텐데. 지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삶에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얼굴이 겹겹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는 길.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흐릿하게 걸린 밤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아버지가 남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그 진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말겠다고. 지은과 함께 걸어 나오는 골목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자기야, 나 오늘 느낀 게 하나 있어. 지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이 남긴 이 모든 흔적들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꼭 말이나 행동으로 완벽하게 표현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우리도 살면서 완벽한 순간만 기다리지 말고 서툴러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표현하면서 살자.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방금 깨달은 것과 같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 우리는 아버지처럼 후회하지 말자. 표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표현하면서 살자.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다짐하며 밤이 깊어가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나갔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민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최영식이라는 낯선 이름과 내가 살려낸 목숨, 내가 책임진다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얼마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한테는 그렇게 말을 아끼시면서 대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책임을 다하려 하셨을까? 민호는 명함을 손에 쥔 채 뒤척이다가 결국 휴대전화로 명함에 적힌 지역을 검색해 보았다.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소도시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은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지은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길을 나섰다.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소도시. 낡은 상가, 골목 안쪽에 백구두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의 가게보다도 훨씬 작고 허름한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작업대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낯선 방문객을 살피는 눈빛이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꺼내 보였다. 강태윤 씨 아들입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명함을 발견해서요. 혹시 최영식 선생님 되십니까?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에게 앉을 자리를 권했다. 태윤이가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최영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태윤이가 나한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드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민호와 지은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최영식은 천천히 오래전 기억을 더듬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25년 전이었어요.
저도 구두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에 쫓기고 아내도 떠나고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저는 강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길목에서 태윤이를 만난 겁니다. 저랑은 구두 박람회에서 몇 번 인사만 나눈 사이였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저를 붙잡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최영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다. 태윤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다 잃어본 적이 있다. 그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살아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사업 망했을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내랑 갓난아기 데리고 단칸방에서 버텼던 이야기. 그 시절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갓난아기였을 무렵 아버지가 겪었던 그 위기의 시절이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날 밤 이후로 태윤이가 저를 계속 도와줬어요. 매달 조금씩이지만 돈도 보내주고 가끔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제가 다시 이 가게를 차릴 때도 미천을 보태준 게 태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저 열심히 사는 걸로 보답하려고 했어요. 노인은 작업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최영식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밝은 표정의 아버지 모습이었다. 태윤이가 늘 그랬어요. 내가 아들한테는 떳떳한 아버지가 못 되지만 이렇게라도 세상에 좋은 일 하나 남기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낮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다른 사람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그 아픔과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었다. 근데 아드님, 이건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태윤이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내 아들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될 거다. 나는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그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드님 얘기할 때마다 태윤이 얼굴이 제일 환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최영식은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 한쪽에 놓인 낡은 구두 한 켤레를 가져왔다. 이거 태윤이가 저한테 처음 배워준 방식으로 제가 만든 구두예요. 아드님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연락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태윤이가 저한테 준 은혜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구두를 받아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은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게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언제나 잊지 않고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백구두방을 나서는 길. 민호와 지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에 올라타고도 시동을 걸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조수석과 운전석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자기야, 나 지금 뭔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 지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민호는 핸들에 손을 얹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버님이 그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다른 사람 목숨을 살리는 데 쓰셨다는 게, 그런데 정작 자기한테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자기가 얼마나 아버님을 오해하고 살았을지 생각하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도시의 오후 햇살이 도로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무심하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아니,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걸 나한테 보여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믿으셨던 것 같아. 자격이 없다고 믿는 거랑 사랑하지 않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지은의 말에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 근데 나는 그 차이를 이제야 알게 됐어. 진작 알았더라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여쭤봤을 텐데.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민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지은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조금씩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돌아오는 길. 민호는 최영식이 건네준 구두를 뒷좌석에 소중히 놓아두었다. 아버지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낯선 사람의 손을 거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그 신발이 마치 아버지가 보내는 마지막 편지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그 구두를 아버지가 만들어준 다른 신발들 옆에 나란히 놓아두었다. 서로 다른 손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신발들이었다. 그는 오래도록 그 신발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인생이 얼마나 넓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겼다. 문득 그는 최영식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을 떠올렸다. 태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아버지의 모습을 완전히 다시 그리게 만들었다. 무뚝뚝하고 무심해 보였던 아버지는 사실 누구보다 깊고 조용한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가 걸어온 그 조용하고 헌신적인 삶의 무게가 이제야 온전히 그의 마음에 와닿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최영식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최영식의 잔잔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태윤이 얘기라면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겁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다시 찾아오세요. 제가 아는 이야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려드릴게요. 아드님이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게 저한테도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인생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는 슬픔보다는 따뜻한 감사로 채워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루 동안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결국 그는 새벽녘 조용히 집을 나서 아버지가 잠든 납골당으로 향했다. 이른 새벽의 납골당은 고요했다. 민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손에 들고 온 상자를 내려놓았다. 결혼기념 구두와 최영식이 건네준 구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라스트 몇 개를 함께 가져온 것이었다. 아버지. 민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다 봤어요. 창고 안에 숨겨두신 거, 편지들, 그리고 최영식 선생님 이야기까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신경도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원망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시간 내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고 계셨네요. 그는 결혼 기념 구두를 상자에서 꺼내 사진 앞에 놓았다. 저 이거 신고 지은이랑 결혼할게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 신고
새로운 시작할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힘든 사람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면서 살게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서 원망만 하고 살아서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납골당을 나서는 길.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걸음을 옮겼다.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원망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뒤늦게나마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이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며칠 뒤 민호는 수님 고모 오길동과 함께 구두방에 다시 모였다. 이제는 가게를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임대를 내놓고 팔아버릴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 가게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 오길동과 수님 고모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 지금 다니는 회사 사실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근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 유품들 정리하면서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이 일, 저도 이어가고 싶어요. 오길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는 건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수님 고모도 조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이 가게 이제 내가 이어받아서 계속 지켜가렴. 민호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낮은 나무 의자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시간이었다. 손님들의 발을 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신발 한 켤레에 정성과 마음을 담아내는 일을 배워가야 했다. 그날부터 민호는 오길동에게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손에 익지 않은 도구들, 낯선 가죽의 질감, 서투른 바느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지만 그는 하루하루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가며 조금씩 그 세계에 스며들었다. 처음 며칠은 손끝이 성을 날이 없었다. 가죽을 자르다 손가락을 베이고 바늘에 찔리기 일쑤였다. 오길동은 그런 민호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사장님도 처음엔 그러셨어요. 손에 반창고 안 붙은 날이 없었죠. 그러다 몇 달 지나니까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민호는 매일 저녁 회사 업무를 마친 후 곧장 구두방으로 달려와 몇 시간씩 기술을 익혔다. 처음에는 서투르기만 했던 손놀림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가죽을 재단하는 법, 밑창을 붙이는 법, 손님의 발을 정확하게 재는 법까지. 오길동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처음으로 혼자서 작은 지갑 하나를 완성했다. 삐뚤빼뚤한 바느질 자국이 눈에 띄었지만 그는 그 지갑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서투르지만 자신의 손으로 처음 만들어낸 물건이었다. 이거 아버지 산소에 가져다 놓을래요. 오길동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그렇게 조금씩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서투르더라도 정성을 다해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는 그에게 아버지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어주고 있었다. 주말이면 민호는 지은과 함께 가게에 나와 낡은 진열장을 정리하고 손님들의 오래된 주문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가 손님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들,
신발 하나에 담긴 저마다의 사연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단순히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인생을 곁에서 지켜봐 온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랜 단골이었던 할머니 한 분이 가게를 찾아왔다. 낡은 신발 한 짝을 들고서였다. 태윤 사장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밑창이 다 닳아서 그러는데 좀 봐줄 수 있나. 민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받아 들고 살펴보았다. 아직 서툰 솜씨였지만 오길동의 도움을 받아 밑창을 새로 갈아들였다. 할머니는 신발을 신어보고는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딱 맞네. 자네도 아버지 솜씨를 닮아가는구먼. 그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는 그날 밤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하루 동안의 일들을 되짚어보며 자신이 조금씩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에 뭉클함을 느꼈다. 어느 늦은 밤, 민호는 아버지의 낡은 공책을 다시 펼쳐들었다. 그리고 자신도 작은 수첩 하나를 새로 마련해 그날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사연, 그들의 발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배워가는 기술들까지. 마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일의 의미를 새겨나갔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이어받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을 다해서.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어가려는 다짐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런 민호를 볼 때마다 대견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인생의 방향을 바꾼 그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길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의 결정을 온전히 응원해 주었다. 가게를 정식으로 물려받는 절차를 밟는 동안 민호는 수님 고모와 함께 아버지의 사업자 등록증과 각종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하고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왔는지 새삼 알게 되었다. 세금 신고 하나, 재료 구입 하나까지 허투루 넘긴 흔적이 없었다. 내 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뭐든 대충 하는 법이 없었지.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찾아왔던 거야. 수님 고모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남긴 이 성실함의 유산까지도 온전히 이어받고 싶었다. 단순히 가게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지켜온 정직함과 정성까지 함께 물려받는 일이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민호는 가게 앞에 작은 팻말을 하나 세웠다. 3대째 이어가는 정성, 혜성양화점. 아직 3대는 아니었지만 언젠가 자신의 아이가 이 일을 잇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은 문구였다. 오길동은 그 팻말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이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눈발이 유리창을 스치며 흩날리는 풍경 속에서 그는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날의 첫 손님을 기다렸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민호와 지은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화창한 가을 오후, 작은 정원에서 열린 소박한 예식이었다. 민호는 턱시도를 갖춰 입고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었다. 아버지가 3년 전부터 몰래 준비해온 그 짙은 밤색 구두였다. 신발을 신는 순간 민호는 발끝에 전해지는 익숙한 편안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발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신발은 발에 꼭 맞았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 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이 신발 신고 지은이랑 새 인생을 걸어갈게요. 식장 한편에는 오길동과 수님 고모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뜻밖에도 최영식 노인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있었다. 민호가 직접 초대장을 보내며 꼭 와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주례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순간 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버지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남의 발에 맞는 신발을 만들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발에 맞는 신발도 몰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했고 곁에 있어주지 못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신발을 신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미루지 않고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식이 끝난 후 민호는 최영식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생님이 계신 걸 제일 기뻐하셨을 거예요. 최영식은 눈물을 훔치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태윤이 아들 결혼식에 초대받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태윤이가 저를 살려준 은혜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며칠 후 민호는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혜성양화점의 새 주인으로서 본격적으로 가게를 이어받았다. 간판은 그대로 두었다. 아버지가 40년 넘게 지켜온 그 이름을 함부로 바꾸고 싶지 않았다. 가게 벽면에는 새로운 진열장이 하나 추가되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라스트들과 편지들, 그리고 낡은 공책이 소중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손님들이 가게를 찾을 때마다 민호는 종종 그 사연을 들려주었다.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시간이 흘러 민호와 지은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민호는 아이가 태어난 그날 밤 작업대 앞에 앉아 작은 종이를 꺼내 아기의 발 모양을 본떴다. 그리고 서랍 속 아버지가 쓰던 공책 옆에 새 공책을 나란히 놓았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 딸의 발, 우리 딸의 시간. 다만 그는 아버지와 다른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기로. 아이가 자라는 매 순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 시간을 온전히 나누기로. 완벽한 아버지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기로 다짐한 것이었다. 가을 햇살이 구두방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비춰들었다. 민호는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손님의 발을 조심스럽게 재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혜성양화점의 낡은 간판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한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 아들의 손을 거쳐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저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두 부자가 남긴 신발 한 켤레가 오늘도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딸이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민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오후였다. 그는 작은 손과 발을 가진 딸을 아버지의 비석 앞에 살며시 내려놓듯 안아 보였다.
아버지, 저 딸 낳았어요. 이름은 서연이에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발이 아빠 닮아 작고 오동통해요. 민호는 아이의 작은 발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웃음 지었다. 저 이제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자식 발 보면서 이 아이가 걸어갈 길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바람이 나무숲을 흔들며 지나갔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러운 바람 한 줄기가 민호의 뺨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딸을 품에 안은 채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완성하지 못했던 그 말. 사랑한다는 그 짧은 말을 그는 이제 매일 딸에게 아낌없이 건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혜성양화점의 불빛은 오늘 밤도 늦도록 꺼지지 않는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묵묵히 신발을 짚고 있다. 그의 손끝에는 아버지의 정성이 그리고 그 정성 위에 새롭게 쌓여가는 자신만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다. 몇 해가 더 흘러 민호의 구두방에는 새로운 진열장이 하나 더 생겼다. 그곳에는 딸 서연의 성장 과정이 담긴 작은 라스트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다. 다만 아버지 때와 달리 그 라스트들 옆에는 서연이 직접 그린 그림들과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숨김없이 온전히 드러난 사랑의 기록이었다. 가끔 손님들이 그 진열장을 보고 사연을 물으면 민호는 웃으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아들의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저마다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혜성양화점의 창문 너머로 오늘도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낮은 나무 의자에 앉은 민호의 그림자가 아버지의 그림자와 겹쳐진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발끝에서 발끝으로,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는 이 조용하고 깊은 사랑일 것이다.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민호는 늘 그렇듯 그날 만든 신발들을 한 번씩 손에 쥐고 살펴본다. 완벽하지 않은 바느질, 서투른 마감이 눈에 띄어도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마지막 편지에 남긴 말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퇴근길, 민호는 딸 서연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간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아이의 발밑을 살핀다. 문득 그 모습이 오래전 사진첩 속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과 꼭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랑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같은 자세로 이어지고 있었다. 혜성양화점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훗날 서연이 자라 처음으로 아빠에게 아빠는 왜 구두를 만들어? 라고 물었을 때 민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발이 아픈 이유를 살피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헤아리며 신발을 짚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의 딸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라스트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누구 거야?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건 우리 서연이 거야. 아빠가 매년 재두는 거란다. 서연이가 얼마나 컸는지 아빠가 다 기억하고 싶어서. 서연은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아빠의 품에 안겼다.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가게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은은하게 켜졌다. 대를 이어 전해지는 사랑은
그렇게 오늘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